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제4주차 화학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과제를 제출을 했는데, 폴더별로 파일들을 정리를 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1주차 과제 명단이고요. 그 다음에 2주차는 여기에 있고요. 3주차는 바로 지난번 과제죠. 이렇게 됩니다. 매일 본문의 과제를 한 경우에 이게 따로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의하면 접수됐는지 확인을 해 줄게요. 그 과제 중에서 이제 그 전자 배치를 11번부터 30번까지 전자 배치를 적고 그 원자가 전자 또는 최외곽 전자의 개수를 또 별도로 표시를 해라, 이런 게 과제였죠. 대체로 이제 잘 해줬는데 전이금속에 있어서 21번부터 30번까지의 그 원소에 대해서 그 원자가 전자하고 최외곽 전자하고 약간 의미가 다르다고 해서 거기 이제 답이 조금 애매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따로 적은 학생도 있고 그냥 뭐 눈치껏 적당하게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간단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번 녹화에서는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맑기는 한데 크기가 전보다 이게 입력 크기가 작게 돼 있어서 여러분이 들을 때도 볼륨을 좀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노트북에 내장 마이크를 이용했는데 소리가 큰 대신에 좀 약간 끊긴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고 특별히 이제 뭐 불편하다 하는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검색을 이제 몇 개 이제 해 봤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 원소에 있는 전자들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 두 가지 이제 좀 비슷하지만 약간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두 가지 용어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는 최외곽 전자, 최외곽 전자. 다른 하나는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최외곽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가장 바깥쪽, 아우터 어디 이제 그 번역된 걸 보면은 most electron, 전자는 한글로 적을게요. 아니면은 outer shell, 껍질이죠. 전자.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의 검색 사이트에서 하려면 outermost electrons 이렇게 하면 돼요. 원자가 전자는 valence,
최외곽은 말 그대로 전자 배치를 적을 때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예요. 이거는 가장 큰 주양자수. 주양자수를 가진 전자. 주양자수는 n이죠, n. n이 이제 1, 2, 3, 4 이렇게 부여되는데 가장 큰 주양자수에 해당하는 전자들을 최외곽 전자라고 한다. 원자가 전자는 이제 그 최외곽 전자라는 언급을 하면서 추가로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원자가 전자는 결합에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외곽 전자와 비슷할 때도 있어요. 최외곽 전자와 비슷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 하면 이제 주기율표에서 1그룹, 2그룹, 13그룹, 14그룹, 17그룹 요것들은 원자가 전자나 최외곽 전자나 개수가 똑같아요. 검색에서 나온 그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이제 원자가 전자라고 해서 원자의 가장 바깥 껍질 전자 중 이렇게 있죠. 그 마지막에 있는 껍질이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좀 더 부연 설명하기를 정이라는 것은 원자의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 중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이다. 예. 원자가 전자의 정의를 써라. 그러면은 요 지금 음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적으면 돼요.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는 최외곽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와 최외곽 전자가 다른 점은 원자가 전자는 최외곽 전자이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 약간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냥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다 하는 게 더 어울릴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 중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원자과 전자의 정의를 써라 그러면 그리고 그거에 맞게 이제 개수를 여러분이 셀 수 있으면 돼요. 유튜브에서 그 두 용어 원자과 전자와 최외곽 전자의 차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유튜브나 검색 사이트에서도 이제 많이 떠요. 이게 약간 혼란을 주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도 한결같지가 않고 조금씩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그룹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자 배치를 거의 뭐 사소한 것 빼고는 다 제대로 적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큰 n의 값에 해당하는 전자가 최외곽 전자이면서 원자가 전자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을 이제 하나, 두 개 정도 설명을 하면 되는데 주기율표 여러분이 이제 알잖아요. 주기율표가 있으면 이 위에 있는 것이 그룹이에요. 그룹. 우리말로 족, 1족, 2족, 3족 해서
18쪽까지 있죠. 그때 이제 아까 말한 그 원자가 전자나 최외각 전자가 같다는 얘기는 1그룹, 2그룹 쭉 건너뛰고 13그룹, 14그룹, 15그룹, 16그룹, 17그룹에 대해서는 같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그래서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1그룹, 2그룹, 13, 14, 15, 16, 17그룹은 숫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18그룹, 이 18그룹은 최외각 전자는 2개부터 8개씩 다 있는데 원자가 전자는 0이라고 한다. 그래 놓고 뭐라고 써 있느냐? 18쪽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하지 않으므로 화학결합을 하는 전자가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쪽 부분이 란타넘족이고 그 밑에가 이제 악티늄으로 시작해서 악티넘족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주저앉은 열 칸, 네 줄의 10칸. 이거는 전이금속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전이금속은 원자가 전자가 3개부터 3개, 4개, 5개 쭉 가서 12개 이런 식으로 악티늄이나 난타늄이나 악티늄족은 3개부터 시작해서 1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최외각 전자하고 원자가 전자하고 여기 마지막 부분도 다르게 됩니다. 망간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이 망간의 전자 배치를 거의 뭐 안 틀리고 잘 적었습니다. 망간을 보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있죠. 아르곤 그냥 일단 다 써볼게요. 1s, 2s, 2p, 3s, 3p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냐 하면 아르곤하고 똑같은 배치예요. 요거를 우리가 줄여서 쓰기로 했죠. 대괄호를 하고 아르곤의 기호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거나 밑에처럼 이렇게 적는 거나 똑같다는 거 과제를 했으면 알 겁니다. 그 뒤에 이제 3D와 4S가 있는데 4S가 먼저 채워지죠. 4S에 2개. 그 다음에 3D에 5개가 이렇게 채워져요. 줄을 맞춰서 쓰는 게 좋았을까요? 4S, 2, 3D, 5. 이게 이제 망간인데, 그러면 최외각전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깥쪽, 제일 큰 N이니까 아무래도 요 4가 여기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요 4가 지금 제일 큽니다. 요게 이제 결국은 최외각전자가 돼서 최외각전자는 2개다. 근데 결합을 할 때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일 많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이 S하고 D하고 같이 결합에 참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결합에 참여하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는 이 경우에는 7개가 되겠죠. 7개. 근데 과제를 낼 때는 내가 그 원자가 전자나 최외각 전자나 그냥 또는이라고 하면서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최외각 전자 개수로 답을 해도 괜찮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엄밀하게 구분을 하자면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이제 결합에 참여할 때는 S하고 D가 막 섞여요. 섞여서 혼성 궤도 함수라고 하는 그런, 물론 P도 이제 막 섞이게 되는데, 비어있는 4P 궤도까지 섞여 있게 되는데, 그런 혼성 궤도 함수를 이룬다 하는 게 있고, 영족기체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아르곤이 있다. 아르곤이 여기 있는 얘잖아요. 그럼 아르곤은 1s, 2s, 2p, 3s, 3p 이렇게 돼서 최애각 전자 또는 그 원자가 전자가 전부 얘네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위키백과의 설명에 의하면 아르곤은 화학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원자가 전자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고 이 경우에는 최외각은 8개, 원자가 전자는 0개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 보통 이제 시험에 혹시라도 최외각 전자나 원자가 전자가 주어지게 되면 지금 설명한 범위 내에서만 나올 겁니다. 그 18조 원소들 얘네들은 화학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0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주기율표를 지난번에 이제 배웠는데 주기율표에서 다른 건 여러분이 그냥 기본적으로 알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그냥 설명을 생략을 할 텐데 지금 이 아래 놓여 있는 10칸이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이 10칸이 대체로 전이금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전이금속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문서적인 정의는 d 오비탈 d 궤도 함수가 부분적으로 채워진 거를 전이금속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21번부터 쭉 전자 배치를 적어 왔을 때 D가 가득 차면은 10개인데 1개, 2개, 3개, 5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10개, 10개. 그래서 구리와 아연은 D가 꽉 찬 거예요. 물론 여기 S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요 두 줄은 문서상에 그 글자상으로 정의할 때는 전이금속에 안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21번부터 전이금속에 들어가겠죠. 근데 보통 이만큼을 다 전이금속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 경계선에 있는 것들. 여기 전이금속에다가 우리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10줄이, 10칸이 다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서 주장하는 거는 21번부터 30번까지는 전이금속이다. 어떤 책에는 구리 쪽과 아연 쪽은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이금속의 뒤에 오른쪽에 나오는 것들 전이후 금속이라고 해서 이것도 전이금속처럼 그 전하 상태가 두 가지 이상인 것들이 있어요. 이건 전이후 금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전이금속의 그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 전자 배치를 이제 우리가 알아서 요즘은 어떻게 그 구분을 짓냐 하면 S 블록, P 블록, D 블록, F 블록 원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S 블록은 S가 한 개, 두 개 채워지는 요 색칠되어 있는 거 보면 알죠? P 블록은 P가 한 개부터 6개 채워지는 원소들 오른쪽에 있는 거. D 블록은 아까 말한 대로 가운데 주저앉은 10개.
뭐 아랫부분에 두 개 있긴 한데 F 블럭은 더 밑에 있는 두 줄, 난타넘과 악티넘족.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경계선이 이쁘게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다 하는 거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영족기체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주기율표가 상당히 편리한데, 필요 없는 광고는 빼고 하죠. 이제 화합물이라는 태그를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 원소들을 적당히 이 안에다가 끌어 놓으면 만약에 뭐 철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이 철하고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원소들이 이 아래에 색칠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색칠하지 않은 거는 철하고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붕소가 왔다. 그러면은 철하고 붕소가 화합물을 형성하고 추가로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좌측에 실제로 그런 그 원소들이 결합한 화학식들이 쭉 적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산소까지 가지고 오면 이제 좀 한두 개 줄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합할 수 있는 게 줄기 때문에 별로 없죠. 근데 결합하지 않는 걸 가지고 오면 앞에 있던 것들이 다 지워지고 이제 알루미늄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쪽에 있는 헬륨을 가지고 오면 헬륨은 아무도 결합을 안 하죠. 그냥 원소 상태로 있는 거예요. 네온을 가지고 오면 역시 네온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르곤도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크립톤을 가지고 오면 크립톤은 이 플루오린하고 결합을 할 수 있는 거고 가끔 안티모니도 껴 있다. 왼쪽에 보면 크립톤이 화합물을 형성하는 거는 두 가지가 알려져 있어요. KrF2라고 하는 거와 좀 복잡한 거. 마찬가지로 이 제논을 가지고 와도 조금 더 많죠. 제논도 화학 결합을 할 수가 있다. 라도는 없습니다. 라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영족 기체 중에 크립톤하고 제논은 화학 결합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하지만 화학 결합을 일부 하기는 한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제논이나 크립톤은 원자과 전자가 0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8개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검색을 하면 이쪽에 있는 원자들에 대해서는 최외각 전자가 2개, 8개, 8개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도 8개라고 표시된 사이트가 있고 0개라고 표시된 사이트가 있고 뭐두 가지가 다 보일 거예요. 위키백과마저도 자기가 써놓은 정의에 의하면 얘네들이 0개라고는 할 수가 없고 요 두 개는 8개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을 듯 해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 정도만 하고 존재비도 여러분이 그 전에 한번 했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고 그 1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각각의 원소들의 분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과 중금속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이 ptable.com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금속과 비금속과 중금속에 올려놓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색칠이 되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금속은 일반적으로 열과 전기에 좋은 도체다.
전자의 바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금속의 결합도 설명을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비금속은 이제 반대로 전기나 열에 대해서 도체가 아니다. 부도체다. 일반적으로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비금속끼리는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금속끼리는 금속결합을 형성을 해요. 근데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여기 있네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그때는 이온결합을 형성한다. 결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쯤의 영역에 있는 중간의 성질을 가지면서 중간 영역에 있는 원소들은 준금속인데 전기를 반 정도 아주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 약한 도체인데 여기에 이제 약간의 이물질을 적당한 걸 집어넣으면 전기를 또 잘 통하면서 전자기 그 성질에 있어서 독특한 그런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반도체라고 부르는. 그래서 전자부품에 많이 사용이 된다. 원소들의 그 주기율표에서 1쪽부터 18쪽까지 있다 그랬죠. 그 세로줄로 1쪽에 있는 것들은 S블록, 2쪽도 S블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 배치를 여러분이 이제 관찰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원자과 전자의 수가 세로줄로 가는 것들은 전부 똑같다. 다시 주기율표를 안 보여줘도 되겠죠. 지난 시간에 전자 배치를 보여줬습니다. 원자과 전자 또는 최외각 전자의 수가 세로줄로 놓여있는 원소들은 같다. 그러므로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화학적으로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원자과 전자라는 게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였는데 이런 게 결국은 화학 반응에 대한 어떤 성질을 결정을 한다. 최외각 전자 또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똑같으면 화학적으로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이나 명명법을 배울 때에 이 원소들의 그 전하, 이온 전하를 알 수 있으면 꽤 이제 도움이 되는데 요거는 하나 지금 빠졌네요.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주 보이는 원소라고 해서 좀 익혀둘 만한 원소 기호들이에요. 여러분 눈에 익은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요 정도는 이름하고 원소 기호를 한번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암기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주기율표 말고 또 다른 이제 사이트에 가보면 요런 식의 그 이온들을 나타낸 주기율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결합을 형성할 때 전하가 어떻게 되느냐 뭐 딱 이것만 있다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정도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는 패턴을 익히고 있어야 나중에 공부할 때 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수소는 약간의 그 예외성이 있긴 하지만 다 여기는 보니까 플러스 1 전하를 가지고 있죠. 2쪽에 있는 거는 플러스 2예요. 그렇죠? 13족은 전하를 갖는다고 하면 플러스 3짜리가 주종이에요. 알루미늄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플러스 3 외워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18그룹은 이제 전하 결합 입장에서는 거의 안 한다 그랬죠. 약간의 예외는 크립톤과 제논은 결합을 하기도 한다. 17그룹은
이온이 될 때에 마이너스 1이에요. 전부 마이너스 1. 수소는 아까 조금의 예외가 있다고 했는데 수소가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 1,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양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16그룹은 마이너스 2죠. 요것도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15그룹은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긴 두 가지니까 여기까지만. 이 전하는 금속과 어디다 적어야 적힐래나?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렇게 전하가 되는 거예요. 비금속끼리 있을 때는 그렇지가 않고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는데 그 전하가 이렇게 된다. 반면에 3족부터 12족까지 아까 말한 D블록 또는 전이금속들은 일부는 고정돼 있지만 그쵸? 일부는 고정돼 있지만 대체로 두 가지 이상의 전하를 많이 갖고 있다. 이거는 딱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갖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적은 것도 있고 구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두 가지만 가지기도 해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양한 전하를 일반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냥 ptable.com에서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디죠? 여기서도 전자배치를 클릭해서 어떤 원소를 만약에 코발트를 눌렀다. 그러면 이 왼쪽에 이쪽 부분에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라고 해서 숫자들이 쭉 있잖아요. 마이너스 1, 1, 2, 3, 4, 5 이렇게 다양한 전하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진하게 표시된 2하고 3 코발트는 주로 플러스 2나 플러스 3이다 하는 거고 망간을 눌러보면 더 많죠. 굉장히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2, 4, 7이다. 아까 그 테이블에는 2하고 4가 나와 있을 거예요. 망간은 2하고 4, 2, 4, 7 정도가 이제 주로 가지는 전하다. 자기가 궁금한 어떤 원소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면 돼요. 이 S블록이나 P블록들은 한 가지, 대체로 한 가지예요. 그렇죠? 알루미늄은 플러스 3만 있다 그랬는데 1, 2 아주 드물고 대체로 3이다. 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주로 두 가지 이상을 가지는 부분이 이 가운데 놓여 있고, 그렇죠? 어디서 여기 두 가지 이상을 가지는 부분이 가운데 있고 이만큼 한 가지만 가지는 게 이쪽 여기 세 개 그리고 알루미늄 요것만 넣어두면 될 거예요. 계속해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가면 이제 여러분이 아까 그 전하들을 이제 떠올릴 수 있으면 이 그림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 봐도 괜찮아요. 아연 그러면은 뭐 이가 양이온만 있었다. 구리 그러면은 1가와 2가가 있었다. 등등등. 자꾸 연습을 해 보세요. 금속과 준금속과 비금속이 있었죠. 금속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 금속은 수은을 제외하면 영도에서는 다 고체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색깔은 전부 회색이다. 예외적으로 구리는 빨간색, 금은 노란색, 은은 하얀색이다. 백금도 뭐 하얀색이죠. 대체로 회색이다. 이건 아까 얘기한 금속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 구리와 금과 은은 반응성이 별로 없어요. 영적 기체만큼 반응성이 별로 없어서 지구상에서 발견될 때도 그냥 구리 덩어리, 금 덩어리, 은 덩어리 이런 식으로 발견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미 반응이 돼서 화합물의 형태로 발견이 되죠. 수은이라고 하는 거는 인체에 굉장히 유독한 물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금을 만들어서 치과 치료에 쓰는데 그 재료를 우리가 아말감이라고 한다. 아말감은 인체에 또 무해하다고 합니다. 전이금속 밑에 그 악티늄족, 난타늄족 등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는 내부 전이금속이라 그래요. 부분적으로 채워진 F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 방사능이라는 거는 핵이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거죠. 어떤 인공적인 자극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붕괴하면서 다른 그 가벼운 원소로 되면서 외부로 알파, 베타, 감마선을 방출을 해요. 그걸 우리는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방사능이다. 또 후전이 금속 얘기했습니다. 후전이 금속 또는 전이후 금속, 이 말 저 말 다 쓰고 있어요. 교재에 보면은 알루미늄 캔을 이제 재활용해서 모아놓은 사진이 있고, 특별히 알루미늄은 재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추가로 해놨는데, 이 세 가지 원소가 아닌 것들은 화합물의 형태로 발견됐다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은 산화물의 형태로 발견이 돼요. 산화 알루미늄, 산화 철, 뭐 산화 다른 거, 뭐 망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금속으로서의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어떤 가공품을 만들려면 산화물은 필요 없고 순수한 알루미늄, 순수한 철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해를 해야 되겠죠. 화학적인 반응이니까. 그래서 이제 순수한 금속과 기타 다른 물질로 만들어서 요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산화물로 잘 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될 때에 일반적으로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알루미늄이 그렇다는 거예요. 철보다도 동일한 개수의 원자라고 하면 알루미늄을 분해해서 순수한 알루미늄으로 만들 때 아주 많은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을 억지로 분해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시 버리면 또 산화될 테니까 버리지 말고 잘 세척을 해서 뭔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에너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철보다도 재활용을 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지금 설명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요약해서 적으면 됩니다. 어, 준금속 또는 비금속 한 화면에 지금 다 있죠. 중금속은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라고 부르고 있고, 또 반도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원료가 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규소죠. 규소. 특별히 여기 규소. 그래서 순수한 규소에 미량의 중금속이나 다른 이물질을 첨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진 반도체로 활용을 한다. 뭐 본문에 몇 가지 이제 다른 원소들의 설명이 있기는 한데, 특히 비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성이 크다. 사약을 내릴 때
그게 이제 비소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소량만 섭취를 해도 아주 죽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비금속은 전체 그 원소 118개 또는 뭐 한 110개 정도 되는 원소들 중에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비금속은 주로 공유 결합을 하죠. 결합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비금속 중에 또 아주 유명한 원소가 탄소라고 해서 유기화학을 정의할 때 탄소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비금속에서 이제 영족 기체, 18족 기체의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할로젠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반응성이 다른 비금속보다 좋다. 아주 그 모든 원소 중에 가장 강력한 그 산화제가 여기 할로젠에 있는 그 플로르예요. 원소 기호는 이렇게 되고 실제 존재하는 물질로는 분자 F2라고 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18족 이런 것들은 반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왔는데 일부가 반응하는 게 있었죠. 아까 확인한 거.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는 말은 엄밀하게는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 원소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줌으로 수업할 때는 2장의 화합물 해서 이온 크기와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을 배우게 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과제는 이번 주에 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과제에 이어서 이제 최외곽 전자와 원자가 전자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서 최외곽 전자가 무엇이고 원자가 전자가 무엇인지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과제는 일단 쓰는 게 좋으니까 과제는 최외곽 전자와 원자가 전자의 정의 또는 뜻을 적고 이거는 인터넷을 검색하는 겁니다. 최외곽 전자와 원자가 전자의 뜻을 찾아서 적고 이때는 어디에서 적었다고 하는 사이트를 같이 적어 주세요. 검색 사이트도 적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원자에 대하여 각각의 개수, 최외곽 전자와 원자가 전자의 개수를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검색 사이트도 표시를 해라 하는 거고요. 어떤 원자냐 하면 지난번에 한 거와 좀 이제 비슷한데 주기율표에서 4주기가 그래도 조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S블럭 2개, D블럭은 4개, 그 다음에 P블럭도 2개,
그러면 둘, 여섯, 여덟 개죠. 조금 더 10개를 채우는 게 낫겠네요. 자, 요 정도. 동그라미 친 원자들에 대해서 최애각 전자는 몇 개, 원자가 전자는 몇 개다. 요 검색해서 뜻을 적고 요 원자에 대해서 개수를 적는 것. 요거를 과제로 하겠습니다. 이번 과제는 그냥 검색해서 지난번 과제와 연관된 거니까 검색해서 찾으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